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1년 365일 하는 거다라면서 아마 오늘도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정보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이고요. 다이어트 얘기 좀 할 텐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식단 관리잖아요. 그리고 네. 운동. 물론 식단 관리하고 운동 중요합니다만은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 잠시 후 건강 리모델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14일인 어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반면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수능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이 2025학년도 어제 본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또 다소 평이했던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를 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운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공통, 선택 과목에서 한두 개 정도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돼서 이 문제들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별력 말씀하셨는데 그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뭐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없었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히기로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킬러 문항 이번에는 배제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문항의 형태나 발상, 접근 방식 이런 것들만 좀 변화를 시켜서 출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없고 이번에 의대 증원 첫 해이다 보니까 사실 N수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의대같이 이런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 이런 탐구 영역이 가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등급 컷에도 큰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입시업체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는 표준 점수 130점에서 132점 사이에, 수학은 133점에서 134점 사이에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면 늘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수능 당일 전국 고사장에서 부정행위가 또 적발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미처 이제 중요한 거 놓쳐서 또 부정행위로 발각되는 경우가 참 안타까움을 주는데요. 반입금지 물품,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종료 알람 후 답안지 표기, 사교시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반입이 금지된 전자담배를 소지한 수험생이 적발되기도 했고,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20여 분 후에 결국에 포기각서 쓰고 퇴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과호흡 증상을 보이다가 1교시 시험 종료 후에 자진 퇴실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수험생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아파도 또 시험을 치고 싶었으면 이렇게 왔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일들, 수험표나 신분증 깜빡하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거나 지각할 것을 걱정해서 112 도움을 받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네, 매년 이런 해프닝 속에 올해도 이제 수능이 어쨌든 마무리가 됐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홀가분한 마음이실 텐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수험생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 행사가 또 마련된 곳이 있죠. 네, 이 하루 차이로 굉장히 부러워지는 사람들인데요. 수험표가 곧 할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이공원, 호텔, 백화점 등에서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커피, 피자, 극장 할인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고 항공업계, 이동통신사도 수험생 할인 혜택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혜택 잘 받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홀가분함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또 사탐, 과탐이 어렵게 출제됐다니까 사탐, 과탐 학원으로 그냥 막 몰릴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아이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다들 애씁니다. 애써. 학생들 너무 안쓰럽고.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또 발생했는데요. 어제 새벽 2시 14분경에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790여 세대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새벽 2시 14분경 얼마나 주민분들 깜짝 놀라셨을까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이렇게 지하주차장 불이 났을 때 다 주무시고 계시면 자칫 많이 다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불길이 다른 차량이나 건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에 주민들은 천둥과 같은 큰 폭발음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된 아랫부분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소방장비와 소방차 27대, 소방관 90여 명이 투입돼서 불은 신고 2시간여 만인 오전 4시 12분경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전기차는 모두 불에 탔어요. 3,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벤츠 전기차 화재가 지난 8월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청라국제도시였죠. 기억하죠. 예, 여기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고 주차된 상태였고 벤츠 전기차였거든요. 당시에 그 벤츠 전기차 배터리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그러니까 배터리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아산에서 불이 난 차량은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원인이 좀 제대로 밝혀져야 네. 이런 사고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걱정입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듣죠. 네, 지난 8일 경북 구미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머그샷과 함께 공개된 피의자는 34세의 서동하입니다. 서동하는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전 여자친구인 B 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B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서동하는 범행 후에 112 상황실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고인이 어머니 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서 서동아의 신상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돼서 전문 상담기관에서 이게 뭐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들 해봤던 것 같아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B 씨는 숨지기 전에 서동아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찰에 3차례나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건 발생 엿새 전에는 경찰이 피해자 B 씨에게 미니 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등 이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했고요. 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비극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신상 정보는 서동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고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전조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런 범죄가 계속 되풀이되네요. 방법이 좀 없겠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간행하기 위해서 나무나 금속의 불경을 새긴 판을 경판이라고 하고 이 경판에 먹을 입혀서 한재 인쇄하는 전통 기술을 인경이라고 하는데요. 해인사가 159년 만에 8만 대장경에 직접 인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팔만대장경을 159년 만에 인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인경한 건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남아있긴 한데 사실 몇 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해인사 팔만대장경 연구원에 따르면 고려 고종 24년부터 35년까지 간행된 이후에 여러 차례 인경이 돼서 전국 사찰 등에 봉안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딱 6종 남아있고 이 중에 국가나 왕실 후원 없이 해인사가 직접 인경한 거는 159년 전에 딱 하나. 고종 2년 해명장홍 스님의 주도로 간행했던 1865년 본뿐이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6종이라고 해도 뭐 일부 경전이 없거나 또 경전 중에 권 혹은 장 이런 것들이 없는 등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 8만대장경이잖아요. 8만 장 이상의 판을 인경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시간과 인력, 이거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경이 사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경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인경은 왜 또 어렵냐면 지금의 그런 일반 종이를 쓰는 게 아니고 특수 제작한 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지값만 무려 20억 원이 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인경에 필요한 인쇄술을 가르쳐야 되고 또 마력 등 인경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마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사용한 말갈기로 만든 인쇄용 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렇게 먹을 바른 경판에 종이 올려놓고 먹이 묻어나오도록 문지르는 도구인데 참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발라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런 경판은 전혀 다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팔만대장경 하면 외세 침입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해인사는 팔만대장경 조성과 인경은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 왔다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지금 팔만대장경 인경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 대단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 비 예보가 전국 곳곳에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요. 외출할 때 우산을 챙겨야 할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4.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로 어제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집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공기는 부드럽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2도로 더 온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입니다. 주말 사이 비가 온 뒤 찬 공기가 남아할 텐데요. 일요일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선까지 내려갑니다. 화요일에는 무려 영하 1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은 건데요. 서울도 올가을 첫 영하권에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은 반짝 초겨울 날씨가 찾아옵니다. 월요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강 좀 챙겨보도록 하죠. 건강 리모델링 시작합니다.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이분들 소개할 때 기대가 됩니다. 양기영 수학인외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사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전 국민이 하는 날까지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랑하게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 그럼요.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 잘 쉬는 거, 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죠. 잠 잘 주무세요?
아, 진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제가 진짜 20대 때는 머리만 댔다 하면 바로 이게 골아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진짜 숙면 자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중간중간에 자꾸 깨요. 악몽도 자주 꾸고요. 그래요? 아, 난 너무 힘들어요. 아, 저는 아직 젊은이가 맞나 봐요. 저는 이제 자볼까 하면 저는 한 5분? 3분 안에 바로 깊은 잠으로 이렇게 빠져들거든요. 좋을 때다. 너무 자랑인가요? 좋을 때야. 아니 근데 이 잠과 오늘 이야기하는 게 사실 다이어트인데 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잠을 잘 자는 게요. 실제로 체중 감량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수면이 부족한 여성들은 다음날 이것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것? 제가 초성 힌트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것이 증가한다고요? 잠이 부족하면 이게 증가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오늘 완전 정답입니다. 100% 확신이에요. 뭐예요? 자, 잠 못 잤죠? 네. 다음날 소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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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왜냐면 자극적인 게 확 땡긴단 말이에요. 소스류가 확 증가한다. 요거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수면 부족, 체중 감량. 그다음에 이제 살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살 혹시? 식사 뭐 식사량? 식사량. 오늘 너무 쉽게 맞추시네요. 정답입니다. 소스류 식사량. 아니에요? 소스로 한 30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소스도 많이 먹게 되긴 하죠. 식사량. 실제로 이 수면 부족과 식사량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컬럼비아에 있는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예요. 다양한 인종의 여성 495명을 대상으로 이제 수면 시간을 먼저 조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인면 시간, 또 불면증 증상 여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식사를 하는 식사량을 한 70개 정도의 식품류를 쫙 다 나열을 해놓고 어떤 식품을 몇 그램 먹었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수면에 대한 양과 질, 그리고 식사량과 섭취 칼로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러면 1년간 조사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먼저 이 설문조사상으로 수면의 질이 좀 낮았던 그런 여성들은 수면의 질이 좀 높았던 여성들에 비해서 평균 143kcal, 이것을 무게로 환산하면 100g 정도의 음식을 더 섭취했다고 합니다. 우와. 자, 단위 열량 1000kcal를 만약에 섭취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이 수면의 질이 낮았던 여성들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좀 더 많았고요. 설탕은 4g 더 섭취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그냥 잠을 잘 못 잔 것뿐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식사량이 늘어난다고요? 나 못 믿겠어. 침대에 누워서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가지고 이제 인면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인면 시간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혜인 아나운서처럼 진짜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들 15분 안에 잠들면 정말 꿀잠 자는 거거든요. 근데 잠드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사람들하고 이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오래 걸린 사람들이 약 426kcal를 하루에 더 열량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만큼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중간에 자꾸 깨는 사람, 네. 이경 씨처럼 중간에 이제 토막잠을 자는 사람들은 맞아요. 통잠을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루에 밥 섭취량이 124g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요즘에 이 즉석밥 같은 거 보면은 네. 한 공기에 한 21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밥 반 공기 정도는 더 먹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쩐지 저번에 돈가스 남기더라고요. 같이 먹었는데 난 다 먹었거든요. 돈가스 남기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요? 그러면 남성들도 자유로울 순 없겠죠.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건강한 남성, 또 정상 체중의 건강한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조절해 보면서 실제로 그러면 다음 날의 식사량이나 에너지 섭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정부터 8시까지 8시간을 푹 자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오히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로 4시간 토막잠으로 딱 반을 잘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수면 시간만 조절을 하고 다음 날의 생활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한번 살펴본 거죠. 와. 아니 그냥 정말 잠자는 것만 하나 딱 바꾼 거잖아요. 변수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연구에 참여했던 남성분들을 봤더니 자, 4시간 잤을 때보다 8시간을 자게 했더니 8시간 죄송합니다. 4시간만 잤을 때는
8시간 이렇게 푹 잤을 때보다 먹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한 양이 얼마냐면은 무려 22%에 해당했는데요. 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면, 자, 평소에 자기가 문제가 없을 때는 먹는 양이 닭다리가 한 5개 정도 드시는 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잠을 줄였습니다. 그럼 오히려 닭다리를 6개 드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마트식 표현을 하면 5+1 이렇게 드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 자, 이 연구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정상 체중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면 먹는 양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8시간을 푹 자면 그건 못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거. 푹 자고 나서 뭔가 많이 먹고 싶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추워지는 날 이제 네. 좀 많이 먹고 싶잖아요. 네. 우리 포유류 한번 살펴보세요. 곰을 보면은 겨울잠 자기 전에 엄청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우잖아요. 네. 근데 이 포유류의 특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습성인데 여름철에 좀 그 음식을 구하기가 좀 쉽고 먹이를 찾기가 쉬우면서도 일조량이 기니까 낮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활동 많이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낮이 긴 사람들,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이 낮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곰이었다니. 모두가 그런 습성인 거죠. 근데 낮이 길면 왜 이런 영향을 주냐? 결국은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조량과 수면은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깨졌던 호르몬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에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올라가게 돼요. 이 비율이 바뀌게 되면서 잠이 부족해진다? 그럼 다음 날 먹어도 포만감도 잘 못 느끼고 계속해서 허기가 지는 증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다음 날 이렇게 잠을 잘 자야지 다음 날 식사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비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그럼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잠을 정말 잘 주무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사실은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장내 미생물 환경이 되게 좋은 사람들한테서 이 미생물을 추출해서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이렇게 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한번 투입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수면의 질이 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숙면이라든지 정말 좋은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장 건강 좋아지려면 그럼 먹는 음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식품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단소의 지방산이라는 거고요. 또 폴리페놀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수면의 질도 올라가는데요. 이 단소의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 음식, 또 채식을 많이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벽이 좀 튼튼해지면서 면역력도 상승되고 이 T세포 발현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톨 유사 소용체라는 것을 좀 발현을 많이 시켜서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LDL 수치까지 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중해식 식단 아시죠? 그래서 채식에 기반을 둔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서 단소의 지방산 섭취량도 좀 늘려주고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들어있는 해산물이나 올리브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많이 섭취해주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서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음식으로 식사 패턴을 좀 바꾸고, 근데 우리가 과식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식을 계속하게 되는데 과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좀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걸 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잘 섭취를 해줘야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굉장한 에너지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과잉된 영양 섭취는
이 남아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되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 개인마다 지방 세포의 숫자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과잉 축적된 지방들이 다 지방 세포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만이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오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는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는 혈당이 오르니까 더 많은 인슐린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기능을 못하니까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기관이 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췌장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2배, 3배의 일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췌장에 무리가 오면서 인슐린의 생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오는 거고 또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췌장에 무리가 가서인 거죠. 선생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날에 늘 과식을 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반성이 되긴 하는데 사실 선생님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평소에 관리 잘하다가 딱 한 번 날 잡아서 과식을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과식을 안 할게 평소에는 한 번은 한 번. 딱 한 번만. 한 번. 아,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인데. 자,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과식은 그 한 번만으로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돼 왜? 자, 우리 위라는 게 원래 크기는 공복된 좀 작아요. 작은데 이게 정말 탄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몇 배, 심지어는 몇십 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고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위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면 위가 들어있는 이 뱃속의 공간을 이제 복강이라고 하죠. 네. 근데 복강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가 막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눌리게 되겠죠. 뭐 소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주변의 장기들이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자, 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복부에서 늘어나다 보면 흉부 쪽으로도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복부와 흉부를 나누는 근육이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횡격막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에 문제가 생겨. 우리 가끔 뷔페 식당에서 많이 드시다 보면 막 숨찰 때 있고 맞아요. 숨이 안 쉬어져, 다들 진짜. 한번 뭐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호흡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랬구나.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몸 속에 이 몸의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는 주요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대정맥이라든지 이렇게 혈관들을 누르게 되면 커져서 그러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소장이나 대장에 심지어는 괴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콜레스테롤까지 여기다 높다. 이러면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의 위험성까지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 번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소장이나다. 근데 한 번도 안 되는 이 과식만큼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야식입니다. 이게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뭐 잘 지켜갔어요. 음식 조절도 잘하다가 밤에 무너지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야식도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네. 자, 지금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비만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야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보스턴 대학에서 했던 굉장히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통제해서 실험을 진행했었어요. 일반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해진 대로 이 실천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건강한 성인 남녀 16명을 데려다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밤에 8시까지 음식을 먹게 한 그룹이 있었고 네. 4시까지만 딱 음식을 먹게 한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시와 4시까지 식사를 했던 그룹을 비교했더니 야식했던 사람들, 8시까지 밥 먹은 사람들의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과 그리고 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약 34% 정도 더 나왔다고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껴주는 게 이제 그렐린, 렙틴 이런 것들이 이제 포만감과 이 식탐을 나타내는 건데 네. 이 호르몬 수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허기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야식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더 포만감도 잘 못 느끼니까 비만이 될 가능성 높아지는 거죠. 보스턴에서 왜 이런 연구를 해서 아니 우리가 다 알지만 야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야식을 먹고 나면 우리가 그리고 나서 잠을 자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막 더부룩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과식보다 정말 안 좋은 게 정말 야식이죠, 야식.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생활 패턴, 이 저녁 시간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진 시간까지 뭐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늦게까지 깨어 있는데 그러면 배가 계속 고프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본인한테 관대해집니다. 그죠? 내가 늦게까지 깨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다 먹고 내가 소화시키고 자면 괜찮아. 되는데. 저 8시가 예, 왜 맞아요. 야식인지 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식은 우리 전반적인 몸 상태, 이 생체 리듬을 깨트리게 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은 우리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요,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2형 당뇨병 이것을 일으키는 어떤 혈당과 기타 화학 물질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 왜 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꾸. 또 여러분들이 속상해할 만한 연구를 이번엔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아이고, 프랑스도 난리가 났구나.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요. 평균 연령 42세의 성인 무려 10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식사 패턴과 질병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첫 식사를 오전 9시에 하고 마지막 식사가 오후 9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야식을 즐기시는 분들은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연구는 안 했나 몰라요. 이게 왜 같은 음식인데 밤에 먹으면 더 맛있는가? 이런 연구 결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먹으면서도 신기한 게 아침에는 약간 막 밥도 맛이 없어. 근데 밤에는 더 맛있어. 흰밥에다가 그냥 김치만 얹어 먹어도 맛있고요. 이미 야식 증후군이네. 치킨도 아침에 먹으면 맛이 없다? 밤에 먹어야 치킨이 맛있다? 아, 이게 어떤 조화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먹어. 내가 꼭 한 끼를 먹으면 굳이 참았다가 한 8, 9시, 10시에 한 끼 야식으로 챙겨 먹겠다. 맞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한잔 하면서. 맞아요. 네. 있죠. 아침, 점심은 좀 적게 드시는데 자, 저녁 7시 이후에 우리가 하루에 총 드시는 음식의 50% 이상을 그 이후에 드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식 증후군인데요. 지어낸 거죠. 방금 없는 말인데 지어낸 거지.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야식 증후군이 있어요? 진단법이 이게 있다고 예, 해서. 맞습니다. 자, 야식 네. 증후군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혹시 야식 증후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희경 씨 같이 한번 해봐요. 네, 야식 증후군 자가 진단법입니다. 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네. 새벽 1시 전에 쉽게 잠들지 못한다. 네. 이 잠들기 바로 전까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네. 수면 도중에 자주 깨는 편이며 음식 섭취를 위해 잠에서 깰 때가 있다. 와. 음식 섭취를 위해서 잠에서 깨는 거면 깨서 또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배고픈데 하면서 깨서 바로 뭔가 먹는 거. 근데 진짜 음식 섭취를 위해서 잠에서 깨는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물 한 잔 먹고 잔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진짜 배고파서 깬다는 걸 여기는 안 깨봤어요? 아니 자다가 잠이 일어나서 깨는데? 바로 뭘 먹는다는 건 이거 야식의 최고봉인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는 4개가 해당이 그래? 다 됐어요. 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네. 있어요. 한번 봐요. 더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 5번. 밥보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군것질로 식사를 대체한다. 밤늦게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등 후회하는 일이 많다. 늘 후회하지. 7번.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느껴지면 폭식을 한다. 근데 마지막 문항은 좀 찔린다. 사실 이제 제가 늘 폭식할 때 가장 정당화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3개 중에 2개가 또 들어가요. 큰일 났네. 나 큰일 났는데? 요거는 해당된다. 저도 밤늦게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후회한다. 이게 되풀이 돼요. 왜 그럴까 우리는? 후회하고 또 스스로 막 괜찮아. 이러고 또 하고. 정당화해. 예, 계속 또 있죠. 네, 더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8번. 최근 체중 변화가 크게 나타나거나 복부 비만이 있다. 9번. 흡연을 많이 하고 일평균 소주 3잔 이상을 마신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아침에 거르거나 점심에 식욕이 별로 없다. 야. 자, 야식 증후군 자가진단법 이렇게 열문항이었는데요. 희경 씨는 지금 양손을 잡았는데요. 어우, 이게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6개 나왔어요. 6개? 네. 보수적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왔어요. 네. 도대체 몇 개 정도가 돼야 야식 증후군? 아니 그럼 보수적으로 6개면 진보적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약간 진보적으로 하면 9개 정도 나왔어요. 거의 다 해당이야. 이게 근데 막 예를 들면 저는 흡연은 안 하는데 일평균 소주 3잔 이상은 또 마신단 아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보수적으로 뺐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건 뺐어요. 진보적으로 나오고. 어떡하죠? 네. 자, 10개 중에
5개에 해당되면 야식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5개. 네, 2019년도에요. 질병관리청에서 이 한국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도에 거주하는 34,400여 명을 대상으로 야식 증후군과 이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이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 네. 이 야식 증후군 없는 그냥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평균 점수가 94.7점이었거든요. 근데 야식 증후군 하시는 분들의 평균 점수가 83.1점이니까 10점 이상 낮았다는 겁니다. 왜 더 나지? 야식 증후군 자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아유, 삶의 질뿐이 아니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게 이게 야식 증후군인데 그럼 이거 야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뻔한 소리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식욕을 조절하고 식탐이 생기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계속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넣어줘야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희경 씨가 왜 밤에 먹는 게 똑같은 음식이어도 더 맛있을까? 네. 이미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제대로 호르몬이 나오지 않다가 밤에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낮에 일과 시간 중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새끼 다 먹으면 살찌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량을 많이 줄이지 마시고요. 10에서 20% 정도만 줄이세요. 근데 또 요것만 줄였다고 나 많이 줄였으니까 밤에 먹어도 돼 하시거든요. 그래서 줄인 상태로 두시는 게 아니라 10%에서 20% 줄인 양을 채소 같은 것들로 대체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드시는 양은 똑같대 칼로리만 약간 낮아지는 거죠. 채소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요. 수분의 함량은 높지만 당질의 함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칼로리가 낮고요. 그 와중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은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요. 같이 먹는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의 흡수도 더 더디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자,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야식을 찾게 되는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트레스죠. 맞아요. 예. 우리가 하루에 정말 고단한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로 맞아요. 야식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가잖아요. 치킨에 맥주를 할까 이러면서. 그렇지만 음식 말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본인만의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악기를 연주를 해본다던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좀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달리고 막 이렇게 약간 액티브한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비우고 이게 약간 내 자신 그다음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봤더니 야. 이게 생각보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명상까지. 영상. 근데 뭐 과식과 야식을 줄였어요. 잠도 푹 자고 뭐 명상도 했어요. 네.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을 또 괴롭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요 현상이잖아요. 싫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이 5년 이내에 무려 95%에서 체중이 다시 돌아오거나 더 찌는 요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자, 10년 이내에는 99%의 사람이 체중 감량 유지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99%. 정말 어렵게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만년 다이어터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감량을 해봤잖아요. 제 주변에 누가 나 이번에 20kg 뺐다 이러면은 옛날에는 부러웠는데 요즘엔 뭐라 그러냐면 너 다이어트 지금 성공한 것 같지? 이제 시작이야. 저 딱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요를 유지하는 겪지 않는 게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남성이 있었어요. 이 다이어트 때문에 한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영국 남성이 있는데 한때 가장 많이 몸무게가 나갔을 때요. 444.5kg까지 나갔던 영국 사람입니다. 폴 메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어렵고 옷을 이제 갈아입기도 혼자서는 이제 어려운 상태였죠. 보이신다. 이때 당시 진단을 했던 어머나. 주치의가 이분 40살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힘들어 보여. 과거에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분이 하루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봤더니
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0배가 넘는 2만 킬로칼로리를 섭취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초코바 있잖아요. 네. 그거 하루에 40개씩 먹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가 이제 치아가 굉장히 많이 썩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자기가 직접 뽑는 장면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야, 상상을 초월하는 네. 식사량과 몸무게인데 444.5kg. 그래서 얼마를 감량할 수 있었어요? 예, 이 메이슨은 2015년에 위의 일부를 잘라내고 이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위 우회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아서요. 무려 300kg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같은 분인 거죠? 예, 동일 그렇죠. 인물이에요? 열량 섭취량을 크게 줄여서 이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머머머. 자, 그런데 심리 상태가 좀 악화가 되면서 요요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어떡해. 예. 이 메이슨은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음식 먹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자, 매일 밤 이 감자칩 같은 이런 고열량 과자를 먹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4세인 이 메이슨의 몸무게는 228.6kg이고요. 여전히 예, 침대에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속상해.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게 되게 정확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작동을 합니다. 예쁜 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다 보니까 갑자기 체중을 급격하게 줄인다? 그럼 몸에서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아, 지금 비상 상황이구나. 먹을 게 별로 없구나. 그러면 내가 최대한 이걸 쓰지 말고 저장을 해서 나중에 굶어도 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저장해놔야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몸에서 좀 더 지방의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하려고 하지 잘 써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래도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먹는 게 줄고 많이 움직이니까 괜찮은데요. 체중 감량 성공했구나. 원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야지 하게 되면 나의 체질은 오히려 더 살찌는 체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급격하게 살이 찌고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관련해서도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이스라엘의 이제 유명하신 한 면역학자가 이 요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의 세균총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의 상태의 비만이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식단 조절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원래 내가 먹던 대로 정상적인 식생활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네. 이 장내 미생물이 기억했던 대로 그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체중 증가를 좀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있었다고 발표한 거죠. 자, 연구팀은 이 비만 기억을 가진 미생물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한때 비만했던 이런 쥐의 이 장내 미생물 세균총에 정상 체중의 쥐의 어떤 쥐에게 그 세균총을 이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선 고칼로리 먹이를 주고 관찰했는데요. 자, 그 결과 이식된 비만 기억 세균총으로 인해서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던 쥐의 체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한 쥐의 미생물 세균총이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체중 감소 후에 다시 이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체중 증가를 가속화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거죠. 네.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총 때문에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다이어트 후에 뭐 이렇게 요요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또 관리 잘해서 난 요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분을 만날 거예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건강 리모델링을 달성하신 분인데요. 이분 만나기 전에 먼저 이분이 작성한 문진표가 있어요. 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윤주, 나이 55세고요. 식습관을 한번 봤더니 밀가루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셨고 채소랑 과일은 뭐 아예 안 드셨습니다. 평균 8시간 이상 잠을 잘 주무셨지만 또 하나 문제는 보니까 운동을 또 아예 안 하셨대요. 뭐 가족력으로는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고 기타 사항이 좀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 요요, 갱년기, 지방간, 만성염증이 있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야, 지금 우리 이윤주님은 거의 종합병원이시네요. 지금 근데 당뇨 전 단계, 지방간, 만성염증 요거는 좀 비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이윤주님이 어떻게 건강 회복을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져요. 그러게요. 사실 중년 여성분들이 이 갱년기를 겪게 되면 진짜 갱년기 기간 동안에 뱃살이 굉장히 많이 찌시거든요. 네. 체중까지 증가를 하죠. 그러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젊었을 때에 비해서 살도 잘 빠지질 않아요. 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요요가 정말 귀신처럼 찾아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년 여성분들에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가족력으로 봤을 때는 고혈압도 있으시고
있으시고 또 퇴행성 관절염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사례자분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문진표를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요요 없이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윤주 씨. 지금은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지만 과거에는 요요 현상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그녀의 과거 식습관부터 체크해봤습니다. 야식을 일주일 내내 먹었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했다는 윤주 씨. 갱년기가 왔을 때는 막 굉장히 짜증 나니까 뭐 다른 거 뭐 해서 할 것도 없으니까 주로 먹는 걸로 다 풀었어요. 밥, 빵, 뭐 밀가루 음식, 뭐 라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먹었어요.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배가 부른지 뭐 안 부른지 상관없이 배가 불러도 먹고 배가 고파도 먹고 체인 거 같다 싶어도 먹고 진짜 먹고 또 먹고. 갱년기 때문에 20kg 넘게 살이 쪄 비만이 됐다는 그녀. 과거 식생활은 어땠을까요? 배고파. 먹을 거 없나? 늦지막이 일어나 아침밥을 거르기 일수. 눈 뜨자마자 찾는 건 라면이었답니다. 매번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라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즐겨 먹었다는데요. 하나는 좀 작을 것 같고 그래 오늘 2개 먹자. 라면 2개는 거뜬히 먹었을 정도로 식사량이 많았다는 윤주 씨. 요요 현상의 주범을 라면이라 꼽을 정도로 자극적인 맛에 중독됐었다죠. 맛있어. 그런데 문제는 누가 빼앗아 먹는 것도 아닌데 라면을 거의 씹지 않고 급하게 먹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 양이 안 차. 2차전으로. 라면을 다 먹은 뒤엔 늘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었답니다. 좋은진. 아니 라면을 다 드시고 지금 거기다가 꽤 많은 양의 밥까지 말아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건 진리긴 네, 한데요. 네. 정말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너무 과다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와, 게다가 지금 바로 소파에 또 누운 채로 지금 과자까지 드시고 계시잖아요. 과자도 유탕 처리된 밀가루인데 과거 이렇게 탄수화물 건강에 과다하게 이상은 없었을까요? 섭취하면 비만으로 나이는 직결되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공복 혈당 120, 130, 뭐 140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까지 나왔었고 혈압도 160, 170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염증 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항상 뭐 몸이 쑤시고 무겁고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녀. 실내 자전거까지 사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갱년기 다이어트는 결코 쉽지 않았답니다.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진짜 밥 한 끼도 안 먹은 적 있어요. 그 한약 먹고 살 빼기, 뭐 침 맞기, 이렇게 무슨 통 같은 거에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스팀통 같은 거에 이제 다 몸 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이 좀 5kg 정도 빠진다? 아, 빠졌네. 이제 그리고 조금 방심하면 5kg보다 더 찌니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살과의 전쟁이었어요.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을 수없이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다이어트에 성공했다죠. 근육량이 25%고 체지방이 9.3. 무려 18kg 감량에 성공했다는데 대체 어떻게 살을 뺐을까요? 이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갱년기 다이어트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마라톤. 풀코스 완주는 기본, 수상까지 할 정도의 실력자라고요. 달리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살이 더 찌는 일은 없고 진짜 요요가 나타나지 않는 운동은 달리기인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다는 윤주 씨. 이제는 취미가 됐다고요. 아, 이제 운동 가야지. 물 가지고. 아, 맞다. 운동 가기 전에 꼭 먹는 게 있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반복되는 요요 현상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것. 대체 뭘까요?
비엔알 17 유산균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매일 먹으니까 장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으며 건강과 몸매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답니다. 자신만의 하루 루틴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는 윤주 씨. 아침 식사 후에 유산균을 섭취하고 운동하는 게 오전 일과라는데요. 본격적인 운동 전 몸풀기는 필수. 야, 우리 오늘 몇 킬로 뛸까? 오늘 가볍게 3킬로만 뛸까? 3킬로? 에이, 5킬로는 뛰어야지. 5킬로 살살 뛰자. 운동 실제로 언니랑 많이 뛰어봤어요? 네. 가끔 만나서 뜁니다. 운동 잘 돼요? 그럼요. 선수죠, 선수. 동생분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수시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평소 달리기를 하며 체력을 단련한다는 윤주 씨. 운동복과 운동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게 달리기의 매력.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동네 한 바퀴라도 달려보세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선 식단 관리는 필수. 언니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먹는 거거든? 라면을 먹고 싶을 때면 각종 채소를 곁들여 소고기 안심을 구워 먹는다는데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다이어트 음식으로 제격이죠. 단백질 보충에는 뭐 닭가슴살도 좋고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소고기 안심이야. 이렇게 해서 고단백 다이어트식 완성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이런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꼭 챙겨줘. 그래야지 근육도 생기고 주름살도 없어지고.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그만. 이처럼 지속 가능한 자신만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낸 윤주 씨. 밥 다 먹었으니까 언니가 매일 먹는 게 있는데 하나 줄게. 갱년기 다이어트 중인 동생도 오늘 한 수 배워가는데요. 벌써 날씬해지는 기분이지. 지금처럼 열심히 운동 계속하고 지금 상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100살까지 오래오래 즐겁게 여행하면서 사는 거죠. 요요 없는 갱년기 다이어트.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요요를 극복하고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한 네. 주인공을 그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아니 저도 그 헬스걸 때 운동할 때 그 이순윤 선배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에 근육량이 많으면 요요가 잘 안 온다. 오. 살이 잘 안 찐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아까 운동할 때 뵀는데 다리 근육이 땅땅하신 게 아마 이제 요요가 근처에 왔다가도 이게 약간 달아나실 것 같아요. 자세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네.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요. 일단 좋아하던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끊고 네. 그리고 마라톤 운동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을 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윤주님의 또 다른 건강 리모델링 비결이 바로 비엔알 17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비엔알 17 유산균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내에 이 유익균은 증가시키고 유해균은 억제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따로 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입니다. 네. 자,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이 비엔알 17 유산균은요. 식약처로부터 최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과식, 야식, 폭식 이게 다 식욕이 폭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비엔알 17이 그러면 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이제 렙틴 호르몬, 뇌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음식 많이 먹게 되면 렙틴 네. 호르몬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자, 렙틴 저항성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잔소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잔소리?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 많이 어지러놨을 때 네. 엄마가 와서 야, 방 좀 치워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엄마 잔소리는 못 이겨요. 될 때까지 하거든요. 네. 바로 치워야 돼요, 그거.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처음에는 좀 무서우니까 빨리 가서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겠죠. 자, 그런데
엄마의 이런 잔소리가 너무 반복되면 매일매일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맞아. 마치 방을 치우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도 안 치우겠죠. 맞아. 네. 알았어, 할게. 자, 렙틴 저항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렙틴 호르몬 수치가 너무 많아지면 렙틴에 대한 이 신호 전달을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거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식욕 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 자, 이렇게 렙틴 저항성 때문에 식욕 억제가 잘 되지 않을 때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비엔알17 유산균은 이 렙틴 저항성 때문에 렙틴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에 꾸준히 복용을 하면 이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렇게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총 때문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데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들의 비율은 높아지게 되고 유해균들의 비율은 낮아져서 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몸이 이렇게 비만했던 기억을 지워서요. 우리 몸이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결국은 이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찾아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고 있는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를 시켜봤더니 복통, 복부 팽만감, 평균 배변 횟수 등의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들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주인공은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비엔알17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겁니까? 네, 이 비엔알17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한 실험도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일부러 당뇨를 유발시킨 쥐에게 모유 유산균을 10주 동안 투여하는 연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체내에서 포도당을 옮기는 수용체 중에 하나인 GLUT, 즉 글루트4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혈중 인슐린 농도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의 과거 안 좋았던 식습관을 우리가 봤잖아요. 보면 탄수화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다이어트 할 때 이 탄수화물 줄이는 게 엄청 힘든 일인데 이걸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와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자, 비엔알17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비엔알17 유산균은 단순 당인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해서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비엔알17 유산균이 어떻게 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 몸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코인 티슈를 지방세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단당류를 먹은 후에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세포가 단당류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아이고야. 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거의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이 단당류에 비엔알17을 한번 섞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비엔알17 유산균이 단당류를 흡수가 느린 다당류로 바꿔줘서 자,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막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엔알17이 흡수가 빠른 단당류를 흡수가 느린 다당류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 유산균을 섭취하면은 대변 속에 다당류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확인한 바 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쥐에게 12주간 모유유래 유산균인 비엔알17을 섭취를 시켜봤더니 이 대변 속에 함유되어 있던 다당류의 함량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5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좀 흡수를 좀 적게 만들고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비엔알17 유산균이 그럼 지방세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까? 네, 비엔알17 유산균은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인데요. 갈색 지방은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갈색으로 보이거든요. 네. 즉 주변에 있는 지방을 태워내는 역할을 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백색 지방을 태우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반면에 백색 지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방의 역할 그대로예요. 뭔가를 태워내기보다는 잉여의 남은 에너지들을 저장하는 저장 형태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남은 에너지원이 백색 지방의 형태로 내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쌓여서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는 웬만하면 백색 지방보다는 갈색 지방이 많은 게 더 유리하겠죠. 네.
내 몸에 백색 지방, 갈색 지방이 다 있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이게 왠지 있는 부위가 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디 부위에 있어요, 주로? 예, 맞습니다. 자,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분포하는 부위들이 주로 다른데요. 자, 갈색 지방은 주로 이 목 주변, 뭐 쇄골, 어깨, 뭐 겨드랑이, 기립근 여기에 많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백색 지방은 전신에 걸쳐서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주로 팔, 뭐 배, 그렇죠, 허벅지, 엉덩이 뭐 이런 데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거 보세요. 나쁜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백색 지방을 딱 보니까 뭐 배, 그래. 뭐 다 예상했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아 보니까 딱 알겠네요. 딱 살찌는 부위거든요. 그렇죠. 살안 쪘으면 싶은 부위에만 네. 백색 지방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데 비엔알17 유산균이 도움이 됐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주에게 약 10주간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시켜 봤더니 평균적으로 이 백색 지방의 세포의 크기가 35% 정도 감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엔알17 유산균 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이 비엔알17 유산균은요, 지방 산화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었거든요. 이 지방을 태워내게 되면 당연히 체지방이 감소를 해서 우리의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지방을 태워내는 이 관련된 유전자가 많아지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실험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지금 두 가지 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초가 백색 지방 세포이고 초에 꽂혀 있는 심지가 백색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 초는 심지가 하나만 있고 오른쪽에는 심지가 여러 개 있죠. 네. 자, 동시에 불을 붙여서 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이가 점점 금방 두드러지죠. 먹네.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많은 초가 백색 지방이 훨씬 더 빨리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비엔알17 유산균이 지방 산화 유전자 발현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10주 동안 쥐에게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투여를 하였더니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엔알17 유산균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 들수록 우리 뱃살도 좀 찌게 되고 점점 체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이런 복부 둘레를 감소시킨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허리 둘레가요, 약 5cm만 증가해도 사망률이 10%나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정상 체중이다 하더라도 허리 둘레에 따라서 건강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부 둘레가 더 커지면은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허리 둘레 약 90cm를 초과하게 되면 비만으로 보고요. 네.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허리 둘레 줄이는데 비엔알 유산균이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야. 네,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12주 동안 섭취를 했을 때 허리 둘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있어서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기 전에는 참가자들의 평균 허리 둘레가 95.4cm였다고 해요. 복부 비만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그런데 12주 동안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한 후 다시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니까 90.4cm, 약 5cm나 감소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복부의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cm 큰데. 예. 자, 뿐만 아니라 자, 비엔알17을 섭취한 후에 이 신체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네. 자, 비만의 정도를 알려주는 이 체지방 지수인 BMI 이것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둘레 딱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이 내장 지방도 감소한 것이 임상 시험에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그 밖의 효능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쥐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시켜 봤더니 근육 단백질 합성을 생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 근력이나 지구력 그리고 운동량 개선에 도움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균형 능력이라든지 또 운동 능력의 조정 능력 등도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비엔알17 유산균 챙겨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유산균 종류이다 보니까 너무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설사를 하신다거나 복통과 같은 복부 불편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특이 체질이시라거나 또는 내가 임산부이시다 그러면 전문의와 반드시 먼저 상의하시고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또 이 비엔알17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이런 미생물들은 좀 뜨거운 물에서는 사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드실 때 이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체 시험을 통해서 이게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씨는 네. 그 다이어트에 성공도 해봤고 또 요요를 겪어봤잖아요. 네, 다 해봤어요. 다이어트 성공할 때 가장 핵심 요인은 요거고 네. 요요를 이겨내려면 요걸 하시면 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오랜만에 전문가 모드 돌입하나요? 일단 해보니까요. 운동도 중요하긴 한데 확실히 이 식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운동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하면은 정말 그 탄수화물,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만으로도 체중이 많이 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틈틈이 이제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진짜 근력 운동도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요요 오는 게 너무 이제 지겨워서. 네. 네. 하지만 실패해도 우린 또 하면 되잖아요. 화이팅! 그리고 우리 저 수험생들이 어제까지 이제 고생하고 네. 물론 뭐 논술도 남고 남았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제 다이어트다. 내 몸 관리 좀 해야 되겠다. 맞아요. 우리 고3 때 다 그 고민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날씨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잘 안 움직이고 살도 잘 안 빠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지금같이 쌀쌀한 날씨가 되면 내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는데 수험생처럼 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약간 춥게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젊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특히 주무실 때, 잠에 잘 때 기온을 살짝 낮게 해놓으면 내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태워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살이 빠질 수 있어요. 몸이 약한 분들은 안 되시고요. 건강한 분들한테 한해서는 쌀쌀한 날씨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이제 수험생들 지금 체지방률이 제일 높을 텐데요. 맞아요. 저는 그 유산균이 좀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김치도 좋고요. 또 뭐 낫또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즘 콤부차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렇게 유산균이 좀 많이 들고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지금부터 좀 찾아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이 기억력이 좋다잖아요. 저는 인터넷에서 네. 그런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 붙어 있는 그런 글귀예요. 네. 어떤 말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을 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이러면 이제 운동하러 가는 그거를 이렇게 그래. 일으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바지를 제일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쌀쌀하고 또 이렇게 약간 몸이 좀 찌뿌둥해지고 이럴 때 뭔가 자기만의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시작해보는 네. 그런 어떤 습관을 가져보는 거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는 실제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만 초점을 두니까 정말 가서 트레드밀에 앉아서 과자를 먹더라고요.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안 그죠? 되죠. 그래도 맞아요. 간 게 중요하네. 맞아요. 간 거에만 했어.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3 때 네. 시험 끝나고 다이어트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일단 운동하러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많이 게 어렵지만 등록해. 가서 운동을 했고 네. 무엇보다 뭘 먹는지 중요하고요. 오늘 그 윤정 씨의 특급 비법 중에 하나 나왔잖아요. BNR17 유산균. 그래, 이거에 맞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네.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이 이제 추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민혜원 선생님은 더 춥게 다녀라 라고 아니, 꿀팁을 주시긴 젊은 했지만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네, 이제 주말 나들이 앞두고 오늘 날씨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혜원 기상캐스터 아니죠. 네. 마지연 기상캐스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수능일이었던 어제 아침 11월 치곤 정말 춥지 않으셨죠? 수능이 치러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요. 오늘도 서울 14.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현재 서울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빛은 다소 흐립니다. 다만 먹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종일 포근할 텐데요. 서울은 한낮에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올라섭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추위를 부르는 비가 올 텐데요. 네, 비가 그친 뒤 날씨가 쌀쌀해져 겨울의 초입에 이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은 0도, 화요일에는 영하 1도가 될 텐데요. 강원 높은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옷장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슬슬 겨울옷을 준비할 때가 온 건데요. 다음 주 출근길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의 묘미는 또 밖에서 이렇게 테라스 네. 같은 데 앉아서 차 한잔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토요일까지로 끝인가 봐요. 일요일부터 확 추워진다면서. 맞습니다. 일요일부터 추워져서 다음 주 초반에는 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마지원 기상센터 말처럼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옷장 정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날이 추워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